아이고 조금 실 좀. 예, 그 제가요. 그 토론은 그 이스캔 우리 사장님한테 먼저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스캔 그 사장님 좀 잠깐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참, 과거를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좀 드네요.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아마 느끼셨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해운 회사들이 많이 이렇게 침체가 되면서 특히 이제 크레인 쪽을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도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어떤 갖고 있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도 오히려 더 많이 축소가 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로스쿨 제도가 자꾸 학부 졸업생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입학이 되는데, 오히려 각 산업 분야별로, 이제 우리로 오면 지금 조선 분야, 물류 분야, 그다음에 해운 분야에서 좀 경력을 좀 쌓은 사람들이 그런 경력 점수를 좀 많이 줘가지고 쉽게 좀 입학이 되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과거에 좀 돌아보면 영국 경우 보면 영국에 이제 솔리스타들이 대부분 되는 거 보면은 선장 출신들이 많거든요. 오랫동안 선장하다가 자기들은 너무 쉽게 이렇게 로스쿨 가게 되고 몇 과목만 따면은 바로 솔리스타 자격을 따고 그런다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실무 경험에다가 법적인 지식을 딱 이렇게 가미하니까 정말 실력들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국 솔리스타 중에 저 같은 경우는 마이클 스티븐스 변호사하고 아주 긴밀했었는데 그 변호사만 보더라도 정말 탁월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실무 경험이 좀 많은 사람이 이렇게 로스쿨도 한번 입학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 회사 중에 김경화 변호사를 이제 시작으로 또 이등용 변호사 뭐 이렇게 몇 사람들이 가서 이제 영국 변호사가 됐는데 사실상 에코티 파트너가 된 사람은 이등용 변호사밖에 없습니다. 클라이드 앤 코에 가서 한 로펌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린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한 사람밖에. 지금 보면은 영국 로펌에 보면은 그래도 중국계들은 꽤 있는 것 같아요. 활동도 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실질적으로 퀄리파이드 솔리스타가 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떤 활약을 못 하고 그런 걸 보면 좀 안타까운데 좀 그런 것이 좀 어떻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오히려 요즘은 솔리시터 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영국에서 솔리시터 과정을 밟아도 로스쿨에서 솔리시터 자격을 획득을 하더라도 2년간 획득을 안 하면 2년간의 프랙티스를 하지 않으면 퀄리파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프랙티스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적으로 영국 변호사가 되는 것은 쉽지 않고 차라리 요즘은 싱가포르 이 변호사가 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문득 들더라고요. 싱가포르 변호사 경우는 거기서 취직을 하게 되면 영국 변호사, 싱가포르 변호사 두 가지가 다 퀄리피케이션이 주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싱가포르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 보면 호주 쪽 로스쿨로 취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요즘 좀 눈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실상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해상은 거의 이제 중국법이 영국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쟁이 생기면 런던 해사 중재라든가 또 런던 하이코트에서 다투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을 국내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영국 변호사를 고용을 하는 게 아니고 잘 모르니까 무조건 일단 국내 로펌을 먼저 지명을 해요. 뭐 국내 로펌이 다시 또 영국 그 변호사를 또 고용하는.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이중으로 지불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 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적으로 그 아까 중재 같은 걸 할 때 보면 이 준비 서면, 이게 서브미션을 사실 국내 변호사들도 요즘 실력들이 웬만하니까 그 영어로 다 서브미션 작성할 수가 있을 텐데 실적으로는 그렇게 못 오고 자기가 지명을 받으면 다시 영국 그 솔리스타를 지명을 해가지고 그 영국 솔리스타가 작성한 서브미션 드라프트를 또 클라이언트한테 또 보내서 어프로벌을 받아가지고 그 진행하는 형태. 그게 참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런 것도 이제 우리 그 뭐야 그 로스쿨에서 이 고려대 로스쿨 같은 데서도 좀 준비 서면 작성하는 법을 실적으로 좀 교육에 좀 포함을 시켜갖고 하면 어떻겠느냐. 근데 이제 그거를 사실 가르칠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아이디어는 영국 그 변호사 하다가 은퇴하신 마이클 스티븐스라든가 지금도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또는 피터 리 스미스 같은 이런 변호사들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줌으로 오든지 직접 와서 좀 일정 기간 특강을 하게든지 해서 서브미션 작성하는 법이라도 좀 알아서 바로 일선 변호사로 나가서 그런 서브미션을 바로 드라프트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꼭 굳이 영국 변호사를 또 고용할 필요는 뭐가 있냐 이거죠. 그거는 수요자 입장에서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국내 로펌에서 지정을 받으면 직접 본인들이 드라프트해서 그렇게 되면 그 클라이언트 명의로 이렇게 중재 판정부에다 제출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지 않느냐 싶어요. 그래서 질적인 정말 런던 회사 중개에서라도 적어도 다툴 수 있는 어떤 교육을 우리나라 로스쿨이라든가 해상법 가르치는 분들이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산업 분야별로 뭐 조선 물류 종사자들한테 경력 점수를 더 줘가지고 입학을 시키면 좋겠다. 참 전체적으로 참 그 좋으신 말씀인데 하여간 공개적으로 법률로서는 이제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각 대학이 좀 마음은 있지만 정부도 그렇고 참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좋은 경력을 갖고 있으면은 자기 소개서에서 조금 좀 가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 김재희 변호사님. 예, 김재희 변호사님은 이제 학부를 어, 고대 졸업하시고 이제 고려대학에서 이제 변호사 자격을 따시고 지금 해상 로펌에 계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 오늘 주제와 좀 관련된 말씀을 해 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선율이라는 해상과 해상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부티크 로펌의 5년차 변호사로 재직 중인 김재희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교수님께서 이렇게 그 총망라해서 이제 그 해상법의 어떤 교육 그리고 실무자들의 배출에 대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일단 저는 그 이제 교수님이 어떤 그 커리큘럼을 어떤 그 수혜를 받고 공부를 했기에 더 그 노고와 정말 헌신에 감사드리는데요. 일단 저 자체도 그 고려대 로스쿨을 재학 중에 이제 승선 실습이나 이제 그 실무 수습 그 기회를 받았었고 또 이제 도선사 협회 장학금도 이제 받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그 어떤 실무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노출이 되고 거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관련 분야에 관심을 생기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거는 이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는 어떻게든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학교 차원에서 그리고
이렇게 마련을 해 주신다면은 정말 이제 해상법에도 많은 학생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일반 대학원 이제 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저도 지금 그 교수님 박사과정 이제 듣고 있는데요. 혹시 이제 뭐 따로 그 학교 다닐 때 수업을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해상이나 이제 보험 이제 그 관련 사건들을 다루다 보면 얼마든지 그 학문적으로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학원이 좀 열려 있고 또 이제 많이 유인이 되다 보면은 또 선순환적으로 또 좋은 논문들과 또 연구들이 나오면은 또 실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제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기에 정말 이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그 지금 이 해상 인더스트리가 잘 돼야 뭐그 이제 법률가들이든 혹은 이제 많은 일하시는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 산업이 잘 되면 될수록 어떤 법률 이슈도 조금 더 다각화가 되고 이제 변호사 고용도 활발해진다면은 이렇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석행 대표님이 이게 맞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이 사실 많은 사건들이 이제 관할과 중거법 문제 때문에 이제 런던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인데요. 이제 그거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제 뭐 회사 중재나 이제 회사 법원 같은 걸 설치하시기 위한 노력들을 또 각고로 하고 계시고 또 뭐 조금 더 실무적으로는 뭐 중거법 조항을 이제 형사들의 어떤 BL 임명약관이나 각종 계약서에 이제 편입하려는 그런 노력도 거기 이제 일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우리나라 로스쿨에서도 이제 어떤 국제중대를 대비한 어떤 교육이 좀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이제 실무에 나와서 약간 적응하는 기간 없이 또 바로 사건에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면은 이게 좋은 그 이제 법률가들을 배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 되게 많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김 변호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님은 너무 열심히 하셔갖고 아마 그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스쿨에서 가르칠 때 그 전문 과목을 학생들이 많이 배우고 실습을 했기 때문에 그 선율이라는 곳에 가서 바로 첫날부터 어, 아주 일을 잘 처리해가지고 그 변호사들이 굉장히 놀랐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로스쿨의 원래 취지가 그런 취지거든요. 그 전문성을 갖도록 학생들을 변호사 배출하자 이렇게 됐었는데 최근에 이게 이제 그 변호사 시험 위주로 흘러가다 보니까 또 안타깝게 이제 옛날처럼 이제 돌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 실제로 이제 해기사 출신으로서 그 변호사가 되신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한 분은 이제 조묘진 변호사님이라고 그 한국해양대학 나오신 이제 여성 항해사 출신이시고 한 분은 이제 목포해양대학을 나오신 신동호라는 이제 남성 변호사님이신데 조묘진 변호사님, 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 조 변호사님, 예, 뭐라 그럴까요? 좀 오늘 많은 분들이 그 이제 바다 분야 중에서 특히 이제 해기사들이 이제 선도적으로 가기 때문에 해기사 출신들이 어떻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지 뭐 알고 싶어 하니까요. 좀 그런 과정과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또 우리가 더 많은 해기사들이 법조인 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점이 개선되면 좋겠다든지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고 굉장히 좀 편하게 있다가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지금 부산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3년도에 변호사 시험을 합격해서 2회 변호사 시험을 합격해서 지금 9년 차 정도 되었고요. 부산에서 뭐 일반 사건도 하면서 또 해상 사건 민사나 형사 쪽으로도 조금
씩 하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변호사가 처음 되었을 때 하고 지금은 여러 가지 분위기나 환경들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보다 많이 이제 또 해운 회사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또 회계사 출신의 변호사님들에게 이제 많은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좋은 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면서도 또 우리 회계사 출신 변호사님들께서 어쨌든 이 해상 사건이나 이런 해운 쪽에 있는 많은 사건들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더 좀 성장을 하고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여전히 좀 많은 도움과 또 열심히 하시는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진해운에서 저도 승선을 했었고요. 한진해운에서 2002년도에 입사해서 2006년도에 퇴사를 하고 또 다른 업계에 조금 있다가 또 그 부산대 로스쿨을 합격을 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해상법에 관심이 있고 해상법을 전공을 하고 싶어도 가장 최우선적으로 저희 눈앞에 있는 것이 변호사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시험, 특히 저희 회계사 출신들은 법을 전공한 적도 없고 일반 저희가 변호사 시험에 치는 그 과목을 공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과목 따라가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힘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 변호사, 해상 변호사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저희가 시험에 치는 그 과목들에도 충실히 하셔야 하고, 또 변호사라는 직업이 다른 변호사님들도 계시지만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계속 판례도 연구하고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것 외에는 제가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음, 저의 이제 계속 꾸준하게 제가 이제 저희 그니까 회계사 출신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또 저에게 상담을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늘 드리는 말씀이 저희 회계사 출신이 조금 더 변호사님들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희망은 있고 또 저희 분명 승선 경력이나 그런 경력을 가지신 분들은 물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상 분야의 아주 일부분일지라도 특히 뭐 선박의 사고나 이런 외투 사건 쪽에 강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경험이 굉장한 바탕이 되고 기반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사건을 이렇게 해보면 저도 많은 사건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뭐 선화증권이라든지 조선소 수리대금 또는 관련 뭐 형사사건 이런 것들을 해보면 승선을 했던 그 경험이 굉장히 많이 이제 도움이 되고 기초가 되는 튼튼한 어떤 그런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많이 진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들어오시고 그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조금 구체적으로 방안들을 제가 느끼는 현실적인 이런 문제들과 함께 또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조금 예, 예. 정리가 안 되는 또, 것 예, 같은데요. 예, 제가 또 여쭤볼게요, 구체적으로. 네. 그, 도순사 협회에서 장학금 꾸준히 잘 받으셨습니까? 예, 저도 도순사협회에서 꾸준히 장학금을 주셔가지고 또 김윤희 교수님께서 그때 그 길을 뚫어주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혜택을 잘 받고 감사히 잘 받고 또 그 돈으로 특별히 다른 걱정 없이 잘 공부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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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변호사님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은 신동호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태준의 지금 강주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신동호 변호사입니다. 목포 해양대학교를 졸업했고요. 김인영 교수님 해양경찰학과 지도하셨을 때 목포 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2기 출신입니다. 저는 이제 로스쿨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인재하고는 굉장히 삭반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학점도 좋지 않았고 뭐 이제 지금은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학부가 크게 문제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2019년도에 제 모교 로스쿨 면접관으로 들어갔는데 면접자가
면접관이 면접자가 어떤 학교 출신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1기부터 6기까지 도전을 해가지고 6기 때 로스쿨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약간 알게 모르게 그 지방대학교라는 이유로 약간 차별이 좀 있었다고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는 오히려 지금이 로스쿨 입학하는데 훨씬 좋은 요건인 것 같고요. 교수님이 언급하신 대로 1등항 회사 그리고 선장 면허 뭐 이렇게까지 배를 타셔도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아예 그 해양대학교 졸업을 하면서 바로 도전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라는 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게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중간에 승선 기간이 몇 년간 있으면 리트 점수나 이런 게 좀 많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로스쿨 입학하면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한다고 뭐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뭐 대부분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떨어지는 사람도 좀 있지만, 목포 해양대학교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5명이 로스쿨에 입학을 했고, 변호사 시험도 5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이 그렇게 틀린 말씀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회사를 다니다가 로스쿨 입학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것,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그 훈련을 약 4년 정도 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약 4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VTS 항마관제사로 근무했는데, 그때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공식적으로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제가 들어가고 나서 일정 기간 있다가 그런 이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로스쿨 입학한 후에 다시 복귀하는 걸로, 이런 말이 오고 간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식적인 이런 절차가 있다면 뭐 사기업이든 공무원이든 이제 훨씬 더 이제 그런 관련 전문가, 전문 인력들이 훨씬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으로 문제되는 게, 뭐 회계사 출신이 이제 벌써 20명 정도 나왔는데 실제로 그 해운 쪽 관련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KPNI 그 출신이 출판관으로 가셨으니까 그분 한 분, 그리고 뭐 부티크로 보면 한두 분 정도 지금 근무하는 걸 알고 있고, 대부분은 그냥 일반 송무. 저도 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으로 등록이 돼 있고, 지금 이제 목포 국선 심판변론인으로 활동 중에 있지만, 실제로 업무 중에 그 해양 쪽 관련된 업무를 하는 건 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마 그 뭐라고 해야 하나, 그 루트가 잡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이제 그 나오신 변호사님들이 차차차 좀 잡아가면 충분히 회계사 출신들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그 지금 이제 회계사 출신들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거의 대부분 다 받을 수 있고, 저 때는 이제 그 6기가 목포해양대가 4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해는 1명만 받고 3명은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3명은 이제 5학기를 받고 저는 6학기를 받았는데, 너무 많이 나오면 또 못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입학하시면 거의 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해양대 출신이 뭐 거의 대부분 이제 회계사 출신들이 해양대 출신인데 로스쿨 입학해서 이렇게 졸업하는 게 굉장히 좋은 여건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목포 해양대보다는 이제 한국 해양대 출신들이 그렇게 뭐 사람이 더 많아서 그렇지만 진로 방향도 훨씬 다양합니다. 재판연구원 출신도 있으시고, 역시 뭐 KPNI나 해심 심판관도 계시고, 그래서 뭐 많은 사람이 나올수록 많은 다양한 영역에서 회계사 출신 변호사들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아직까지는 이제 뭐 중역이 될 만큼 경력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 결과를 뭐 쉽게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숫자가 나오려면 많은 사람이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도전하는 숫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생활비나 뭐 이런 그 학비 같은 경우에도 일반 그 학부 출신보다 훨씬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주변에서 많이 도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그 이제 법학교육 여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요걸 좀 한 두 분 정도 말씀 더
받고 이걸 마무리하고 다시 첫 주제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해운 쪽에 인력 양성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박금융이나 조선 쪽에도 좀 어떤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재형 선배님 혹시 선박금융 쪽에 우리가 법조인을 변호사를 활용하는 그 관행이라 그럴까, 또 그쪽에 있는 분들이 또 금융에 계시다가 또 로스쿨 가서 변호사가 됐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들 좀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희도 일단은 먼저 기본적으로 아까 이석행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계 변호사 회사하고 먼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 분쟁이라든가 이런 게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정말 관행이었어요. 근데 이석행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쪽으로 좀 더 이렇게 변호사들을 좀 더 확보를 하고 양성을 하고 발굴을 해내고 해서 저희 자체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수립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금융계에서도 그 정도까지 나간 경우는 찾아보질 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도 주로 이제 변호사들을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변호사도 이렇게 해상법을 전공을 한 변호사는 이렇게 특별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일반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들 중에서 선발을 한다든가 좀 한 3년에서 5년 정도 변호 경력을 가진 그런 변호사들을 채용한다든가 하는 그런 거는 이제 은행에서도 조금 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해상법을 전공을 하거나 해상 송사에 대한 그러한 경험을 가진 그런 변호사를 선발하는 그러한 일은 없는 것으로 저도 좀 알고 있고요. 앞으로 그것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제 해운이라든가 그리고 이 해양 관련된 산업이 발전하게 된다 그러면 분명히 저희가 저희 나라를 관할로 하는 그러한 해운 계약이라든가 운송 계약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김인현 교수님께서 늘 주장하시는 대로 저희 법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성철 부장님 법원의 시각에서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앞에서 좋으신 말씀들 다 해주시고 우리 또 김인현 교수님께서 또 해주시고 우리 김재희 변호사님, 신동호 변호사님, 또 조묘진 변호사님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이석행 대표님이 좀 영국 변호사에게 또 이중으로 이렇게 차지가 빌링 아워가 되지 않도록 좀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내용도 아주 훌륭하고 바람직합니다. 저는 한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의 교수님으로의 입장이 이제 김인영 교수님처럼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우리 해상법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기회를 많이 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이제 법원에서 이제 로클락을 이제 연구원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하면은 되는데 인원을 많이 뽑지 선발을 다 못합니다. 근데 그 면모를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우리 해상 쪽의 해기사 분들에게 이제 격려와 좋은 길을 안내해 드리려고 상황을 말씀을 해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오시는 분들 중에는
뭐 스카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지만서도 그 외에 금융감독원의 법무팀장이라든지 또는 국세청에서 6급부터 들어가지고 10년간 세무관계 일을 하신 분이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 또 법률구조공단 뭐 특히 그러면은 그런 전문가만 하느냐 하면은 그렇지를 않고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법률구조공단의 속초지부 그런 데는 잘 안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데 가서 공사를 하면서 승소율이 높고 혼자서 열심히 하는 분들 또 대전이라든지 이런 지방에서도 그 혼자서 개업을 해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해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우리 그 회계사 출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분들 또 의사분들 치과 의사 이런 분들의 그 다변화된 회계사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결국 우리 회계사분들도 그에 버금해서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제가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또 김민영 교수님이 그 면접 점수 이런 걸 좀 이제 많이 줄였다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사법시험 때 49회 50회 면접 시험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법과대학의 법학전문대학의 면접평가위원을 또 2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그 정성평가라든지 정량평가를 넘어서 면접에서 판단하기가 짧은 시간에 하기가 어려워서 저는 질문을 해가지고 답을 모르면 제가 불안해가지고 또 다른 걸 한번 더 쉬운 걸 오히려 물어봐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준 그런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그 시장은 사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이 해상법을 하려고 이제 로펌을 간다든지 또 법원을 온다든지 또 검찰을 간다든지 또 어디 간다든지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서 이 처음부터 저는 좋은 사건, 해상 사건만 하겠다 이러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만 같은 경우도 서부지방법원에서 형사 1부장을 하고 또 저기 또 지방에 내려가고 또 그 지금은 뭐 선임부장, 민사 1부장을 또 하고 있고 이럽니다. 그러면은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해상 사건이 온다든지 할 경우에 그것을 자기가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걸 차곡차곡 채워놓는다든지 또 형사를 하더라도 해상 사건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정리를 한다든지 로펌에서도 들어가가지고 나는 해상만 하니까 이것만 주십시오. 그렇지만 로펌의 사정은 형사도 올 수 있고 건물 명도 사건도 오고 처음 들어간 분에게는 그런 것을 다 하는 거 있겠죠. 그래서 본인의 의지와 그 정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법원에서 일찌감치 그 전문 법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전문 법원으로 해서 지금 가정법원이 일찌감치 있고요. 그래서 서울, 부산 5대, 부산, 대전, 광주, 수원, 울산 등에 있고 행정법원이 지금 전문법원을 있고 회생법원이 4, 5년 전에 설립이 돼 가지고 있고 지금 이제 회사법원과 노동법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계사 출신이니까 이걸 법원에서 뽑아주지 왜 바로 안 해주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법원 내에 여러 또 그 상황을 보고 그 경합이라든지 법원 내에도 이 해상 사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바로 어제 해법학회 우리 한국해법학회 우리 김인영 교수님이 전 회장님이셨죠. 그리고 법원의 국제거래법 학회하고 같이 했는데 그때도 10시가 넘어서 끝났습니다. 어제. 그런데 거기서 아주
그 뜨거운 논쟁을 했습니다. 어제도 차트 파티에 대해 가지고서도 논란 그 이야기를 하고 대법판 이와 같이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회계사 입장 그 분들에서는 또 그렇지만 이게 즉 말하자면 이런 그 여러 가지 환경에 잘 그 순응하면서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마 2월 달인가 제가 아마 예, 이 예, 한 시간을 하게 될 것 있습니다. 같아서 나머지 부분은 예, 그때 그때, 말씀을 예, 드리고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학부모님들이 다 두세 분 그 계시고, 지금 이제 해기사로서 그 학교에 계신 분도 있고, 또 해군사관학교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금부터는 이제 그렇게 순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이재혁 그 학부모님 좀 간단히 좀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재혁 학부모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저는 로스쿨 관련이라 가지고 제가 오늘 로스쿨에 대해서 뭐 제도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있는 바가 별로 없어서 그냥 로스쿨 제도에 관심 있게만 좀 보고 있었고 아이가 이제 해양대학 다니고 있으니까 혹시 차후에 진로 모색 차원에서 좀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좀 관심 있게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좀 다만 지금 저희 동기 중에도 이제 뭐 변호사 출신이 있고 아까 보니까 SK에 있을 때 그 보건법무팀에 계셨던 차장님도 아마 런던 쪽에서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보통 저희들 회계사로서 승선하고 나서 이런 법률 해상법 이쪽으로는 가시는 분들 뭐 보통 회사 팀에서 여러분들 계시고 한데 저희들 일선에 있으면서도 일선 근무할 때도 잘 모르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회원에 관계되신 분들이 보통 그 학교 이제 회사에서 이제 저도 뭐 대학원 다니듯이 대학원을 하게 되는데 보통 대학원으로 배우러 가면 이런 법률적으로 잘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 같이 경영학이나 이런 쪽 주로 경영학 같은 쪽 계통으로 가서 뭐 MBA나 이런 계통 위주로만 가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우리 회계사 출신들이 기존에 그냥 일반 대학 나와서 그 기업에 근무하면서 자기 경력 개발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MBA라든지 주로 경영학이나 이런 쪽 부분으로 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해운회사나 또 이런 분들도 앞으로는 좀 해상법이라든지 법에 대한 관심 좀 많이 갖고 그런 분야, 로스쿨이라든지 이런 분야로 또 법학 공부하러 또 많이 가셔서 현업에서도 사실은 꼭 법무법인 쪽에 그 법무팀 아니라도 저도 회사 부문에서 근무해보면 선박 사고 같은 것들이 많이 나서 법무팀이랑 어떤 그 피해나의 관계, 보상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곤 하는데 대부분 이제 실무 쪽에서는 다 법무팀에다 그걸 일임하는 형태로 다 보니까 그냥 법무팀에서 알아서 뭐 그런 부분은 처리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해와서 사실 오늘 저도 그냥 오늘 로스쿨 이라든지 법학 아까 뭐 법학에 대해서 뭐 연구하는 연구자도 없다. 그 다음에 그 산업계에서 이렇게 자기 경력 개발하면서도 일반 대학원 다니면서도 그리고 경영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고 회사 법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지 않아서 아마 좀 이런 좀 관심을 많이 안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이제 그 법학 해상법이라든지 회사 안전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육상 근무하시는 분들도 전문적인 좀 학문적인 연구라든지 그런 것과 실무에서 했던 경험들을 좀 융합해가지고 선사에서 근무하거나 이렇게 할 때 하는 것이 더 많은 어떤 회사를 위해서도 개인 위해서도 더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그냥 내가 배우는 입장이어서요. 예, 말씀 잘 들었고 예, 우리
제 자식도 포함해서 회계사분들이 이런 법률 분야로 많이 진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학점이 4.0 넘어야 되니까 공부를 아주 잘하지 않으면 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그게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문어가 조금 더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니 그 4.0은 또 상위 대학이고요. 상위 대학이고 그보다도 낮아도 될 겁니다. 저는 우리 학교 그밖에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요. 우리 해군사관학교의 생도들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누가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은 그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누가 어느 분이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박지영 선생님 계세요? 박지영 학부모님 혹시 한 말씀 해주실래요? 박지영? 예, 박지영 학부모님 안 계시나 본데. 정혜경 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예, 잠깐만. 예. 그러면 우리 정혜경 학부모님 해주실래요? 마이크를 좀 켜셔야 됩니다. 거기 눌러주십시오. 소거를 네. 누르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들리나요? 예, 잘 들리시니. 한국해양대학교 우리 학부모님이시죠? 네, 저는 예, 한국해양대학교 72기 기관시스템공학부 졸업한 서영주 엄마입니다. 예, 지금 우리 아들은 2기사로 의무승선 중에 있어요. 근데 김인영 선생님 소개로 여기 왔는데요. 학부형으로서 사실 고민이 되는 건 오늘 강의가 너무나 훌륭하고 전반적인 걸 들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 의무승선을 하고 있는 그 해기사로서의 얼마나 본인의 의지를 잘 다룰 수 있나 그것도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그래도 김재희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고 저기 부장판사님 이성철 부장판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노력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지금 해기사로서 지금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대해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노력할 수 있나 이런 게 중요한데 제가 엄마로서 우리 아들이 또는 해군사관학교에 나온 그 학생분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끝까지 조금 적극적으로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노력이 매우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오늘 배우게 돼서 감사했어요. 우리 남편도 안 그래도 뒤에서 같이 보고 있거든요. 네. 하여튼 제가 오늘 첫 시간이어서 뭐 군산대 교수님, 모포해양대 교수님, 김정수 선장님, 이석행 그 시마스터 대표님들 모두 반가웠어요. 일단 제가 다음 시간에도 또 배워가면서 우리 아들이 여기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혜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그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도 그렇고 지금 바다에서 성선하시는 해기사들도 그렇고 인생 그 전체를 보고 이제 목표를 분명히 세워서 이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씀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얼굴이 보이는 비디오가 보이는 학생이 이현빈 생도 3학년 같습니다. 이현빈 생도 들리세요? 알겠는데. 예. 우리 해군산학교 생도들 중에서 뭐 그 법학 지금 생도로서 앞으로 뭐 법학 쪽에 관심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누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보니까 김태민 학생 그 생도도 얼굴이 보이시는데 김태민 말씀하시기 어렵나요? 해군 사관학교 생도님들은? 아니면 양지훈 교수님
교수님 제가 생도들 대표해서 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소개해 주십시오. 우리 생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김희영 교수님 밑에서 공부하다가 사관학교에서 법학 교수로 군복무하게 된 양준이라고 합니다. 그 국제법 담당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좋은 기회를 이렇게 주선을 해주셔가지고 생도들 초대해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 수업하신 내용 중에서 저는 이제 사관학교에서 이 법학 교육 그 비중이 굉장히 낮은데 관심 있어 하는 학생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위탁 교육을 통해서 이 법 공부를 시키는데 일반 대학원에 많이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 실무로 다시 배치를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로스쿨도 좀 특별 전형을 둬가지고 실무를 좀 생도들이 배워가지고 이 승선 생활하면서 좀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들 확대시켜 주시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의대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군의관으로 장기 복무하는 그 케이스가 많은데 그 로스쿨도 그런 식으로다가 좀 확대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전형을 좀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제가 처리하기는 너무 큰 일을 가지고 좀 정치권에다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깊이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 해군 사관학교에서는 이거 해양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해양법을 공부하도록 1년에 한두 명 정도 각 대학에 이렇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 교육 아까 말씀하신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이제 해군 사관학교 이렇게 나오시고 군 복무하다가 또 상선으로 또 오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관학교 다니시는 동안이나 또는 뭐 위탁 교육을 통해 가지고 법학 교육을 뭐 공법 중에서도 또 선박과 관련되는 것, 또 조선과 관련되는 공법 이런 것도 좀 하시고 사법까지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군 생활 끝까지 하시지 않고 또 중간에 또 다른 적성을 찾아서 가시는 분들 있고 하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현재 있는 일반 대학에 석사, 박사 과정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다음 이제 그 로스쿨에 꼭 특별 전형을 두는 거는 그런 지금 제도로 봐서는 정부가 그런 걸 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이제 그 로스쿨에 진학을 하게 돼서 전체적으로 이제 법조인 과정을 밟아 나가면은 굉장히 그 좋고 그런 인재들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양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제2주제는 이걸로 하고 좀 1주제 또 아직도 좀 아까 논의가 미진했기 때문에 1주제 아까 해양법 관련된 분야의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해군사관학교 생도들도 아까 그 우리가 뭐 배타적 경제 수익이라든지 영해 부분은 학교에서 배우는 그 과목이기 때문에 말씀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김현동 항해사님 뭐 항해하시면서 그 수역과 관련해서 좀 의문이 생기거나 하신 일 없었습니까? 공연하면서 아닌가? 김현동 항해사님. 예, 교수님, 제가 저희는 일본 쪽으로 이제 한 번씩 그 EEZ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잠깐만, 지금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지금 이제 부경대학교 옛날 수산대학교 실습선에 타고 계신다 그러셨어요? 예, 저는 지금 현재 탐사선에 승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경대학 소속 탐사선입니까? 예, 맞습니다, 교수님. 예. 관공선이네요. 예. 예, 뭐 사실 제가 해양법 쪽이랑은 좀 관련이 없어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탐사 작업을 하면서 이제 독도랑 이제 일본 쪽 이제 근처로 좀 잠깐 대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EEZ를 넘어가냐 마냐 막 고민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승선 실습하면서 EEZ를 넘어가니 많이 이렇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뭐 한일 관계가 아직 좋지 않아서 저희 배가 좀 약간 타겟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저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 내용인데 혹시 관련돼서 좀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좀 그런 내용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탐사를 목적으로 일본 EEZ를 통과하려고 했나요? 탐사하면서? 탐사를 하면서 지나가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탐사를 하면서 이제 잠깐 대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되게. 대기하면서 EEZ 근처에서 이제 대기하는 제가 이제 홍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 해류에 의해서 떠밀려 가니까 이제 EEZ를 넘어가니 많이 막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예, 우리 그 방호섬 교수님 해양법 전공인데 어떠십니까? 네. 네, 우선 탐사의 목적으로 탐사 개시가 되고 탐사의 명확한 그런 종료 시점 이후에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탐사 과정 중에서는 사실은 그 불가항력적으로 뭐 일본의 이의지로 가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그 탐사 과정 중에서 불가항력적이 아닌 그러한 사유로 일본 이의지 측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 소지는 있고요. 그러니까 허가 없이 그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문제 소지가 있는 거고요. 다만 탐사 이외에는 전혀 항해 자유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고 그리고 뭐 비단 항해 자유 무해 통항권이 일본의 영해에서도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그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고 다만 탐사의 어떤 시점, 그러니까 종료 시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종료 시점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조금은 문제가 소지가 될 수도 있다. 일본 측에서 이의제기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아마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잘은 몰라도 그저 항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도 이제 공해와 같은 지위로 항해의 자유가 인정되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권호인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방호삼 교수님 그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지도를 보니까 독도가 그 한일 중간 수역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위로 독도가 중간 수역에 위치하게 되는지가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늘상 서해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익숙하고 방송도 서해라고 용어를 쓰고 있는데 실제 국제법상으로는 옐로우시가 되니까 항해가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왜 한국은 다 서해에 익숙한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아까 불법 어로라고 말씀하셨는데 뭐에 대한 불법인 건지 예를 들면은 중국 어선이 국제법에 그 반한 어로 행위를 한 거를 지칭해서 불법이라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한국 어선이 한국 법을 지키지 않아서 불법이 되는 건지 어떤 건지 그 세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예. 네. 그러니까 한일 간의 이제 중간 수역의 독도가 놓이게 된 부분은 사실은 독도의 이제 영유권 주장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독도의 영유권 주장은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이제 불법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일본 입장에서는 또 일본이 합법적으로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주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었던 것이죠. 결국 그러니까 양측이 이제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니까 그랬다가는 한일 간의 경계협정은 사실은 이제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한일 어업협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잠정 협정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일 간의 최종적인 해양경계협정은 미뤄두고요. 그렇지만 또 어업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순전히 이제 어업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제 한일 업협정이 체결되면서 그 가운데 아까 한중 간의 잠정조치수역처럼 한일 간의 또 중간수역이라는 그런 명칭, 그 성질은 한중 간의 이제 잠정조치수역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잠정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좀 마무리가 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황해, 뭐 서해 부분은 이제 용어상의 문제라서 저는 사실 물론 황해하고 이제 국제법적으로는 뭐 황해, 옐로우시가 맞고요. 다만 우리나라 중심에서 이제 그 황해를 칭할 때는 그 서해라는 명칭도 쓰고 있는 것으로 가능하게 이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지리적인 용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양당 간에 제가 뭐 재단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리고 불법 조업에 관한 건 맞습니다. 이제 국제법적 국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는 이제 불법 조업 포함해서요. 이제 우리나라의 국내법, 수산자원법이라 할까 아니면은 이지업 주권법 같은 이제 국내법상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불법 조업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국제법 플러스 이제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국내법을 위반하게 되면 불법 조업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고요. 불법 조업은 큰 틀에서 무허가 조업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국내법 규정을 위반해서 어로 조건이랄까요? 그런 제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도 불법 조업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발표 때 언급했지만 결국 비보고, 즉 보고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보고를 의도적으로 은폐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큰 틀에서는 불법 조업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무국적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원관리 규정이 없이 보존 조치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업도 이제 비규제 어업으로서 큰 틀에서는 다 불법 조업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불법의 그 포션이 예를 들면은 한국 어선, 중국 어선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불법의 포션. 네, 불법의 포션까지는 제가 미처 근데 이제 다만 이렇게 불법 조업이라는 게 뭐 외국 어선만 불법 조업에 임한다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불법 조업은 큰 틀에서 양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국내 어선들도 그러니까 수산자원법이라든지 국내법을 위반해서 어업에 임하게 되면 불법 어업에 임한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양면적이라는 겁니다. 외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에 임할 수도 있고요. 국내 한국 어선들이 또 불법 조업에 임할 수 있고 다만 우리가 지금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른 국제 해양법의 협약에 따른 우리나라에 관한 해역에 외국적 선박이 이렇게 무허가로 내지는 제한 조건을 위반해 가지고 어떤 자원을 남획하는 불법 조업에 임하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요 이제 관심사고요. 다만 이제 국내 불법 어업에 관해서는 또 아까 우리 정치원 교수가 얘기했다시피 어업관리단, 우리가 해양수산부 소속의 어업관리단에서 또 그 국내 어업 불법 조업 부분에 대해서도 계도라든지 단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네. 참고로 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영해에서는 영해 외국 배가 우리나라에 허가 안 받고 고기 잡아가면 그건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영해에서는. 네. 근데 옛날에는 영해 밖은 공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고기를 뭐 특별한 제약이 없다면 공해 뭐 제약을 두지 않는다면 어느 나라든 고기를 잡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공해에서는. 네. 그런데 배타적 경제 수역이 생기면서 뭔가 좀 영해와 공해의 사이다 말입니다. 근데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고기를 잡는 것은 연안국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연안국이 이제 배타적 경제에서 그 관할권을 갖는 게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네, 관련해서 만약에 그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고기에 대해서도 관할 걸 갖고 있으면 외국 배가 들어서 고기 잡는 것은 허락이 없으면 이제 그 뭐 납포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그렇습니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정확치는 않는데. 네, 그 영에서는 이제 영에서 외국제 선박이 허가 없이 진입해서 어로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무해통항권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는 불법이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제 한국 해경의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명확한 거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영해가 확정돼 있으니까요. 12LE로. 그리고 이제 그와 달리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수산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가 그 연안국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에서 우리나라한테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서 한국이 잉여 허용 어획량이라고 해가지고요. 그것을 결정해가지고 외국 어선에게 허용하는 것, 즉 할당하는 것은 또 유엔 해양법 협약에 나와 있습니다. 가능하고요. 다만 허가받지 않는 이제 무허가 어선이 대한민국의 이이지 배타적 경제수역에 진입해서 어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 허가받은 어선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허가받은 어선이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서 정해진 그런 어로 방법, 어구라든지 그다음에 어획량 이런 거 기준에 위반하게 되시면 또 제한 조건 위반에 대해 가지고 이제 불법 어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도 이 수산 자원에 대한 거는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도 그 연안국들끼리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뭐 잠정 수역이라든지 공동 네, 수역을 설정하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자기들 협정에 따라서 허용이 될 수 있겠죠. 다른 나라 선박들도 그죠.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예, 예. 예,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김현빈 대표님, 예, 추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주일 한국대사관에 그 해양수산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과 일본 간의 그 어업 관계 또 수역 관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항상 그 실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항상 파악하고 있는 건데 그 방금 오고 설명을 하시고 또 질의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그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그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그 고기를 잡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는 그게 지금 한국과 일본 또 한국과 중국 간에는 어업협정인데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선이 그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명확하게 잠정적으로 선이 이거는 대한민국 수역이다. 이거는 일본 수역이다. 그런 정도로만 양국이 서로 좀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그 경계가 설정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그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는 그 한국과 일본, 중국과 한국 간에 아직 설정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한국과 일본 간의 배타적 경제 수역 그다음에 중국과 한국 간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고기를 잡는다 한다는 거는 그게 바로 이제 한일 어업 협정이고 또 한중 어업 협정이에요. 그래서 한일 어업 협정과 한중 어업 협정에 따라서 매년 어업 협상을 해서 일본 수역에서 한국 어선이 잡을 수 있는 조업을 할 수 있는 어선 수, 그다음에 조업을 할 수 있는 어획량 그걸 정하고 또 마찬가지로 한국 수역에서 일본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어선 척수, 그다음에 어획량을 정하는 게
한일 어업 협상입니다. 매년 하는 게. 근데 그게 이제 그 2016년 7월 이후부터 지금 타결이 안 돼가지고 5년 이상 지금 아무런 어업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조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한국과 중국 간에는 또 똑같은 형태로 하는 건데 한국과 중국 간에는 어업 협상이 진행이 돼서 정상적인 상태로 어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그 일본의 배타적 자원 탐사 조사를 하면서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는 국가 간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서 조사를 하려면은 양국 간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이제 제가 2013년도 일본 대사관에 재직을 할 때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한국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뭘 하니까 또 우리 한국에서 좀 즉흥적으로 일본한테 자원 조사를 하겠다고 허가 신청을 한 적이 있어요. 말하자면 그런 큰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좀 우리 측에서 약간 좀 구역을 어디 조사 구역이라는 것이 쭉 있었는데 그 구역의 조사 구역 포인트를 좌표를 찍는데 좌표가 일본 수역을 침범한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일본 해상보안청 그다음에 수산청에 가서 해명을 하고 또 그 좌표 수정을 요구를 하고 한국에서도 또 그걸 수정을 하고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자원 조사라든지 그런 걸 할 때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그런 조사는 양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마음대로 가서 할 수 없는 거고 그게 마음대로 했다가는 큰 분쟁이 나는데 그게 2007년도에 신풍호가 이제 그런 사고 그게 이제 또 그런 대표적인 사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했던 사례 하나가 2014년도 세월호 사고가 나기 전에 2013년 12월 31일인가 그때 우리나라 울산에서 선박이 화재가 나가지고 그걸 화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불을 끄지 못하고 그 선박이 표류를 했어요. 표류가 아니라 이제 불을 끄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갔는데 그게 해류를 타고 일본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야 이거는 이제 우리 수역에서 벗어난 거니까 우리 한국은 책임이 없다. 일본 누구들이 알아서 꺼라. 그렇게 해준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배타적 경제 수역은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은 한국과 일본 간에 명확한 배타적 경제 수역이 설정되지 않았다. 그게 바로 이제 한일 간의 영토인데 영해고 영토 해양 수역인데 그건 양국 간의 그런 해상 경계에 대한 경계 획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잠정적인 상태다. 그런 걸 이해해 주셔야 되고 하나는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건데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어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어도는 한국 것도 아니고 중국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좀 신중하게 발언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어도에는 분명하게 우리 해양과학기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어도는 해의 수면에 4.5m 이하 아래에 이어도라는 그런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해양 기지를 만든 건데 우리가 거기에 해양 기지를 만든 그런 근거가 뭡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가깝다고 생각하고 중국과 일본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만든 것이지 그 일본 거나 저 중국 중국 것도 아니고 일본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걸 만듭니까? 물론 그 이제 학문적으로 설명할 때는 이제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당연히 뭐 맞겠지만은 우리도 그 중국과 일본 한국과 관계에서 이해도가 중국보다는 우리 경제 수역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걸 교수님께서 뭐 중국 것도 아니고 한국 것도 아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해요. 그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배타적 경제 수역 그 한일 간에 한중 간에 그게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 끄면은 겹쳐지기 때문에 그 잠정적으로 했다는 그 말씀 추가적인 설명 때도 좋은 설명이신 것 같고 그 여도 관련은 이제 방공식별구역에 우리 방 교수님이 한 번만 좀 더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네요. 네. 저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유엔 해양법, 국제 해양법에 입각해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선 먼저 맞습니다. 큰 틀에서는 사실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라든지 한일 간의 중간 수역은 사실은 그러니까 두 나라의 이지에 해당되는 게 맞고요. 경계 협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잠정 조치 형태로다가 성질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각국에 어서는 이제 각국이 이렇게 관할하는 걸로 이렇게 기국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건 맞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확정되어 있는 이제 한국, 중국, 일본의 이지 내에서는 분명하게 이지 어업주권이라든지 이지 법적주의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 제가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어도 주변 수역 문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가깝죠. 그러니까 그 어떤 근거는 그러니까 중간선 원칙으로 한중 간에 획정이 될 때, 즉 중간선을 그 한중 간의 기선으로부터 중간되는 지점에서 경계가 획정되면 이지 주변 수역은 우리나라에 놓이게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현재는 말씀드렸다시피 한중 해양 경계 미획정 수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본질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말로는 중첩 수역이라고 해서요. 굉장히 주권 주장하기가 민감한 그런 수역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런 얘기를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렇게 돼 있다. 국제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이제 법 감정적으로는 우리의 이지 해역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어도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것을 우리 그 학생들이 이해를 하시고 또 우리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셔야지 뭐 말을 하자면은 중국 것도 아니고 한국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냥 거기다가 해양 기지를 지어버렸다.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이해를 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좀 우리가 지금 정부가 취해온 뭐 정책이라든지 외교 정책이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을 다 뒤흔드는 그런 거기고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중국에게
또 말미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 한번 근데 이 부분은 좀 중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김현빈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만 우리가 정확한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중첩 수역 내에 놓여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해양과학 용으로다가 이제 이어도 종합 해양과학 기지를 운영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되겠죠. 중국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그 주장한 게 그게 맞고요. 다만 이제 중첩 수역에서는 이제 국제법상 주권 주장을 좀 강력하게 하기가 사실 좀 모호하다 이제 이런 의미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11시를 마쳐야 되니까요. 여기 학생들 중에 한 분만 좀 이야기를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학년이 한 명이 들어와 있었는데 황성주 학생 들리나요? 네, 지금 목포해양대학교 1학년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어떠세요? 어떻게 해서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시게 됐나요? 아직 1학년이면 아주 어린 학생인데. 학부모 카페 강의를 한다는 걸 보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 좀 관심이 많으신가요? 예, 이제 크게 많은 건 아니고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강의를 듣고 나니까 생각이 좀 그쪽으로 기운 것 같아요. 그쪽이란 게 어느 쪽입니까? 해상 변호사요? 말하신 거. 아, 해상 변호사. 예, 예, 좋습니다. 목포해양대학 1학년인데 좀 계속해서 꿈을 가지시고 좀 해상 변호사로 성장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 오늘 또 마무리하면서 우리 고문현 교수님 헌법적 잣대에서 오늘 우리 강의 토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말씀해 안녕하세요. 주십시오. 예, 저는 지금 제주도 출장 와서 원래 제가 다른 학술대 좋은 학술대 뒤풀이 안 가고 오늘 좋은 거 배우려고 제가 왔는데 지금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방호삼 교수님 관련 이 국제법, 국제해양법 관련 강의는 사실 김인영 교수님이 많이 집요하게 또 질문도 하고 하셔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또 김연빈 대표님이 실무적 감각까지 동원해서 정말 짧은 시간에 깊이 있게 들어간 아주 멋진 오늘 이 강좌와 토론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 대학원 수업에서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강의와 질의응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또 방훈삼 교수님의 명강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특히 국제해양법을 바다의 헌법이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헌법학자로서 바다의 헌법이라는 표현을 딱 하시니까 귀에 딱 들어와야 더 기분이 좋았고요. 국제해양법에 대해서 많이 정말 잘 배우고 여러 가지 이의제도에 대해서 특히 많이 잘 배웠습니다. 하여튼 이번 강좌를 통해서 정말 오늘 특별한 그렇고 왜이지 끝났어요? 교수님 말씀 말씀하세요. 아니 교수님 김인영 교수님이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교수님. 이 로스쿨 제도와 이 법학 교육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잘 강의해 주시고 잘 정리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법과대학의 법학과 중에 다른 대학은 다 들었는데 우리 숭실대학의 법학과에 빠졌으니까 그것도 보완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이 페어 베슬은 완벽하게도 생각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다 뭐 완벽하게 또 좋은 제자들도 이 김재희 변호사 등 좋은 제자들이 또 이 뭐 많은 토론을 신동호 변호사는 또 목포 해양대 제자고 여러 제자들이 또 좋은 말씀 해주시고 이성철 부장님이 또 말씀해 주시고 이석형 대표님 등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종합하면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 김민현 캡틴이 오늘날 이렇게 된 것도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의지가 이 정말 구체화돼서 나타나가 실천적으로 나타나면 이런 큰 이 뭐야 그 나비의 이 날개짓이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태풍으로 나타나듯이 의지가 태풍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이 바다 포럼을 통해서 그것이 성화될 수 있길 바라고요. 하여튼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런 데 참석해서 계속 의지를 계속 닦아 나가는 절차 탕마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주도까지 와서 제가 다른 모임에 가지 않고 여기 와서 들음으로써 저도 제 의지를 다시 한번 닦을 수 있는 한라산만큼 높게 가지는 않았겠지만 내일 원래 한라산 가려고 했는데 다 포기하고 제가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발표해 주신 방호상 교수님 그리고 김윤영 교수님 그리고 또 처음에 축소해 주신 안강원 대표님 등 여러분들께 제주도에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와 그리고 한라산의 길을 같이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마지막에 그 방호삼 교수님 말씀하신 이어도 저는 이제 해양법 학자는 아닌데 그 우리나라가 배타적 경제 수역을 끄면 우리나라 영역 안에 들어오는 거고 중국이 끄면 중국 안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먼저 거기다 해양과학기지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해서는 이제 해양과학기지 같은 거를 설치할 그 이제 주권이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행사를 했으니까 하여간 우리로서는 우리가 실효적인 지배를 거기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김연빈 우리 대표님 말씀인 것 같고. 근데 교수님.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이 부분이 오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클리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서 경계가 미획정된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설치한 이호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운영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과학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맞고요. 다만 이것이 향후에 중국에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주권 주장을 하게 되면 중국으로부터 오히려 불필요한 리액션을 이제 우려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저하고 또 같은 생각이 아마 김연빈 선생님하고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해군사관학교 생도들 한 60명 정도가 들어와서 저희들하고 같이 했는데 그 다음번에는 우리가 해군과 관련된 그 좀 시간을 한번 가져가지고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생도 여러분 오늘 정말 너무 좋은 소중한 시간 여러분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방호삼 교수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 고민현 박사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 앞으로 숭실대학 있지 않겠습니다. 별 말씀을요. 네, 안강원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제 말씀을 웃으려고 한 겁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정혜경